예, 안녕하십니까. 빨리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력한 규소의 힘과 그 의학적 활용에서 독일에서 가장 평판 있는 보조식품, 유럽에서는 규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필수 영양소로 오래전부터 인정받고 보조식품으로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네 번째의 필수 영양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규소는 가장 인기가 있어 오랫동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보조식품입니다. 독일에서는 보조식품의 의미가 각별합니다. 그들 문화에서 보조식품은 의약품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독일에서는 병에 대한 치료제가 반드시 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식품을 먹어서 증상이 개선되면 보조식품으로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의학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증세에 대해서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독일의 건강 보조식품 중에는 보조식품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서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원료를 사용하여 WHO가 정해놓은 의약품 제조 공정 기준을 지키고 임상실험으로 의학적인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약품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용이 두텁고 실제로 효력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지닌 독일에서도 규소의 보조식품은 인기가 있고 오랫동안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성 규소의 안전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활성화에 대해 우리도 더욱 필요성을 공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수용성 규소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게 뭐 건강에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말이 있으면서 좀 많이 소개가 됐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랄까요? 이해도가 또 좀 낮았어요. 이 수용성 규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뭐 아주 그냥 미세하게 이 규소들을 갈아갖고 사람들을 먹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흡수도 안 될 뿐더러 또 이제 과거에 그 진폐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뭐 성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규소 같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미세하게 날리는 것들을 계속 마시면 이게 폐에 이제 쌓이죠.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진폐증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규소가 몸에 해롭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죠. 여기서 또 그런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듯 규소가 현대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난치병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의학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나라로 아시아에서 일본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제일의 장수 국가이긴 하지만 현실은 고령자의 대부분이 특정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와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010년에 1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사망 원인은 주로 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의 혈관장애 폐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원인 1위와 2위가 암이나 혈관 장애는 생활 습관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일본 각지에서는 많은 의료기관이 규소를 도입한 치료를 하여 혈류장애나 암, 아토피성 피부염, 파킨슨병, 자, 여기 지금 뭐 규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암 얘기가 나오니까 곤도 마코토님이 좀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인이라고 의료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참 심심한 참 위로를 보내는 폐증 등 각종 질병에 있어 갈목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소 보조식품은 반드시 수용성이어야 한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규소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규소 자체는 토양이나 암석 중에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지만 반드시 품질이 좋은 수용성 규소라야 인체에 쉽게 흡수됩니다. 또 규소는 귀리나 수수 등의 곡류나 감자, 파래김 등 해초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먹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식품에 포함된 규소는 극히 미량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토양에는 모재인 화강암에는 규소가 72%로 매우 많습니다. 산지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토의 특성에다가 화강암 기반의 토양 특징상 규소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으리라 기대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렇게 규소가 많은 흙에서 자라난 식물을 먹고 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규소 걱정이라고 모르고 살아야 할 듯도 싶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암석에서 녹아나오는 규소의 양은 극히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물의 지배 토양의 유효 규소는 1ppm으로
높이려면 4.2kg의 규산질 비료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인 쌀의 경우 대표적으로 규산의 영향을 받는 곡물이다. 만약 토양 속의 규산 함량이 낮아지면 쌀의 맛을 나타내는 식미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토양의 규소 함량을 높이기 위해 규산질 비료를 적극적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소 함량을 높여도 결국 식물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적으로 재배 양식된 곡류나 해초류, 해초는 농약에 오염되거나 기타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효를 낼 정도의 함유량을 지닌 안전한 규소를 섭취하려면 보조식품이 유력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규소의 효능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용성 규소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체내에 들어와 혈관을 통해 전신의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화 흡수가 가능한 수용성 규소여야 합니다. 규소 보조식품 중에는 규소를 미세 분말로 만드는 제품도 있지만 문제는 함량이 아니고 흡수율입니다. 실제로 규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약재에 들어있는 규소의 섭취를 높이기 위해 한방에서는 약재를 끓여서 먹거나 분말로 만들어 환이나 가루약으로 사용합니다. 한약이 효과가 좋은 이유도 한약에는 수용성 규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규소를 늘 음용하는 방법도 권해볼만 합니다. 한때 히말라야 생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공급한다는 이 생수는 천연 미네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이 천연 규소였습니다. 화산 폭발 시에 생성되는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천연 규소층을 수맥이 통과하면서 물속에 자연스레 녹아난 규소의 함량이 상당히 높아 건강에 유익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포함된 규소의 함량이라야 1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열쇠 미네랄의 저자 박연수 씨에 따르면 현대인의 규소 결핍은 각종 성인병과 난치성 질환 호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인간의 노화 과정 역시 규소의 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뭐 노화라든가 생면 연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았던 게 이제 텔로머라제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더 많은 챕터를 이제 뭐 습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죠. 지금 규소 제가 흉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그 규소 덩어리를 달고 태어나죠. 이제 흉선이라는 거를 달고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20대가 넘어가고 이제 중년이 될수록 이 흉선이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뭐 죽을 때쯤 되면 흉선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규소, 모래덩어리라고 봐야 되는 이것을 계속 소비하면서, 텔로미어의 그것처럼 짧아지고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마시는 물이 중요성 역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수용성 규소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10만 분의 1이라는 농도 역시 일반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수용성 규소로보다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정지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순도가 높은 규소를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고 이때 발생한 가스를 특수한 방법으로 해소한 후 다시 폐기물질을 요가하여 순수한 물에 녹인 후 곁결을 특수 가공한 필터에 통과시킵니다. 이때 수정을 가열한 이유는 수정이 바로 산소 두 원자와 규소 한 원자에 모여서 이루어진 석영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도 우리말로 차돌이라고 부르는 석영은 그 결정에 포함된 불순물에 따라 투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방법으로 규소는 순수하면서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미세한 분자 상태로 수용성 규소가 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MCM이라는 회사를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1년도죠. 엑슨모빌이라는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 요 규소를 갖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한 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 홈페이지에 가면은 인체 독성까지 어떻게 보장을 못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1g에 이제 1000만원이라는 가격에 육박하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1g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 뭐 120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열,
이런 것들이 전부 뭐 반대가 되는 거죠. 환경부담금을 많이 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 그 1g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뭐 많은 의료진들이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g만 파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뭐 500g 이하는 팔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그 단위가 커지죠. 근데 현재 제가 이제 뭐 센이라는 곳에서는 일단 열이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물이 뭐 이렇게 막 뭐 120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급수에 준하는 이 공정을 다 거쳐도 이 SMB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메조프로스볼이라는 것이 다 완성이 되더라도 2급수에 준하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물이고 오염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화학 공정 제품을 거쳐서 나오는 것 치고 뭐 열이라든가 뭐 이런 물이라든가 뭐 기타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 SMB는 다르다 이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19살이 탄생한 수용성 교수이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조차 전혀 지병도 갖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용성 교수를 주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마시게 하여 효과를 확인시키자 이를 음료수에 섞어서 여러 번에 나누어 하루에 걸쳐 마셔도 됩니다. 또한 수용성 규소는 확실하게 장관으로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 안전성 역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음료만으로도 수용성 규소는 굉장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신체의 어떤 장기 조직에 있어서도 규소는 중요한 성분이며 다양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음용한 수용성 규소는 혈액을 만드는 뼈의 재료가 되고 혈관을 복구하며 흉성과 창자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킵니다. 또 면역세포를 증강시키고 기능을 강화하며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뇌세포의 재료가 되는 등 후방지원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지금 뭐 장내에 어떤 유익한 뭐 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보면 이제 흉성과 창자를 구성해서 활성화한다는데 우리 신체 내부에 구성되는 어떤 것들이겠죠. 뭐 좀 전에 여기 뼈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앞전에 설명을 드렸나요, 제가? 그 흉선이 일종의 이제 뭐 NK 세포라든가 일명 뭐 킬러 세포라든가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애들이 있겠죠. 이런데 흉선에 들어가서 그 좀 배워야 돼요. 앞전에 설명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또 앞에 영상을 이제 그 참고를 하시면 왜 이 흉선에서 이런 킬러 세포라든가 이런 애들이 더 면역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용성 규소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질병과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성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많은 것과 이제 결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질병과 노화 어떤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세포가 손상되어서 자연 치유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재료가 되어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강력한 기능을 지닌 수용성 규소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천년초도 예전에 한번 무슨 뭐 교수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했는데 좀 이제 그동안 많은 뭐 사람들이 저를 뭐 사업을 하자는 뭐 미명 아래 와서 좀 나쁜 짓거리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좋게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수상한 짓을 한 사람들이 꽤 돼요. 실제로 이제 사기를 치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뭐 소개를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게 있었습니다. 흔히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불리는 천년초는 우리나라 자생 토종 선인장입니다.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고 항산화 및 면역 기능 강화에 탁월합니다. 규소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옛부터 세포재생 능력이 뛰어난 민간요법으로 상처나 화상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노폐물 배출, 염증 제거, 감기, 혈액순환, 당뇨 등에도 뛰어난 효능을 지녔습니다. 천년초에는 규소, 마그네슘, 식이섬유, 칼슘 등이 풍부하며 잎, 열매, 뿌리 등 모든 식용 가능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생명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인체에도 좋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억새뿌리 추출액, 치주질환으로 당뇨병, 협병증 중에 6번째로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 질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주질환에 수용성 규소를 사용해보면 상당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치주질환에 권장할 만한 수용성 규소 섭취 방법 중 하나로
우리 주변에 흔한 억세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억세에는 수용성 규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억세에 들어있는 수용성 규소는 물로 달이면 천천히 조금씩 녹아나오고 그 입자가 세밀한 데다가 사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됩니다. 억세뿌리를 오래 달였다가 식히기를 반복하면 뿌리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규소가 충분히 녹아 나옵니다. 이 진액에 수용성 규소 이외에 건강에 좋은 칼슘, 철, 망간,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과 식물성 수지 성분 역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성 규소의 보물창고와 같은 억세뿌리 대표적 효능 중 하나로 치아와 치주질환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충치, 치통, 치주염, 염증 등 온갖 치아와 잇몸 질병에 관련된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음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치근이 망가져서 이빨이 흔들거릴 때 억새 뿌리를 달여 입에 물고 있으면 치와 잇몸이 매우 튼튼해집니다. 억새 뿌리 달인 물을 5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지 말고 천천히 삼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규소 성분이 잇몸에도 흡수되고 혈관을 통해 전신에도 퍼져 약해진 치아 및 뼈 조직 전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셔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치아에 어떤 뭐 염증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니코틴이 이렇게 많이 이게 껴 있는 분들, 좀 문제가 생긴 분들은 이게 마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을 통해서 그 좀 염증 반응을 일으킬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의 염증 같은 거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어디까지 있나요? 규소 보존 반드시 수용성이어야 한다. 요거 읽었고요. 소화기관의 기능도 좋아진다. 장내 환경을 잘 정돈함으로써 장관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이 좋을 때에는 신체 내 유해한 물질을 최대한 흡수하지 않거나 혹은 이미 들어온 건 신속히 배출해야 하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몸에 흡착돼 갖고 이제 밖으로 빼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블루라는 뭐 또 물도 제가 뭐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또 하여튼 같이 응용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라고 보면은 뭐 팍치라고 많이 뭐 설명드린 그런 것들 그 자연에서 나오는 식물들 중에는 중금속을 잘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 체내 디톡스 한계 초과.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인체의 면역 체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이 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금속 중독 상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몇 사업장에서 이미 희생자가 나오고 있어 주의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수질 오염이며 공단 폐수로 인한 중독 증세가 가장 흔하게 보고됩니다. 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물의 오염에 대한 것이 조금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산업혁명 초기 단계에는 공장 폐수가 얼마나 인체에 해롭나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주들은 이거 괜히 이제 자신들 이제 또 밥벌이가 떨어질까봐 이것을 일종의 이제 뭐 질병과 연결을 시켜서 무슨 병이다 해서 실제로는 이런 게 없는데 이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병이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왜곡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흑사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 흑사병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상 김일호 선생님이 왜 한국 사람들은 흑사병이 안 걸리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민족들은 걸리는가 해서 보면 이제 소금과 관련이 있더라. 소금을 먹고 흑사병 걸리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책에서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또 흑사병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방사선 물질의 노출 위험도 계속 경고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중금속 위험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돗물에서도 염소가 많이 들어있고 노후한 관이나 관의 연결고리에도 여러가지 중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관리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후관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기까지 여러가지 중금속 오염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결고리를 특수관으로 교체함으로써 이 이온화를 일으켜 약알칼리성 물로 변환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정수기 사용을 통해 중금속을 더욱 철저하게 걸러내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데, 저는 사실 이제 중금속보다는 이제 불소 도포를 더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불소도 종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필수 미네랄의 불소가 아닌 화학 공정을 거쳐서 이제 더 이상 사용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독극물 불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화학 처리를 거친 그런 독소가 강한 불소를 지금 물에다 타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제가 뭐 책에도 여러 번 뭐 이렇게 집필을 했었고, 또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염소와 불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한민국에서 뭐 파라솔이라는 그 선크림이 뭐 그 60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40년 동안 이제 그 얼굴 뭐 노화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 바른 사람이 뭐 결국에 현명한 판단을 했다, 뭐 이런 글도 있고 저런 글도 있고, 또 그거를 뭐 자세히 찾아본 분도 있을 건데, 그게 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크림이 그 기능면으로 따지자면은 그게 60년밖에 안 됐겠습니까? 몇천 년도 됐겠지. 코코넛 오일을 바른 우리 선조들은 없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화학 물질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사용됐냐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염소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그 선크림에 들어있는 일부 물질 중에,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면은 또 유튜브가 좀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냥 어떤 물질이라고 할게요. 그것을 바르고 도포하고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염소하고 닿았을 때, 염소와 단 그 물질이 피부 안으로 침투가 됐을 때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화된 뭐 샤워를 할 때 겨울에 찬물로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그 안에는 좀 전에 여기서 말한 불소하고 염소하고 이런 것들이 기화돼서 날라오죠. 그거를 계속해서 마신다 그러면, 특히 이제 청결을 따지는 여성분께서는 더 많이 마시겠죠. 그랬을 때 각종 그 질병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특정 뭐 연예인들을 지목하긴 뭐하지만은 이상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샤워를 그렇게 장시간 오랜 시간 뜨거운 물로 하지 않았다면 과연 걸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과거 뭐 김용곤 씨가 이제 목숨을 잃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분이 사우나에 상당히 오래 가서 그 수증기,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또 어떤 것도 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은 들어요. 한편 식품에 포함된 중금속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야채나 첨가물에도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며, 항생제, 호르몬제 등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유해 축산물도 넘쳐납니다. 특히 항생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와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감기에는 돼지고기가 약이다. 그 이유는 돼지고기가 약이 아니라 돼지를 키우며 과다하게 항생제를 사용하여 그 항생제를 먹는 사람이 감기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씁쓸한 농담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 이제 항생제를 남발하게 되면 우리 몸에 뭐 유익균들도 상당히 죽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병균들이 내성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더 센 항생제를 또 맞아야 되고, 그보다 더 센 항생제를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 뭐 슈퍼박테리아라 그래야 돼요. 뭐 하여튼 아무리 센 놈을 갖다 대도 얘네가 죽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게 하는데, 이런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은용액 같은 것을 제가 강력 추천을 하지만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라 이거죠. 물론 항생제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을 증대, 식품 안전성 증진, 동물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 문제는 축산 분야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50년 무렵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1천만 명으로, 암이나 다른 주요 질병으로 하여튼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 책을 또 다른 책을 본 거를 이제 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센이라는 회사 제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 메저프로스라는 것을 이제 뭐 나노미터, 뭐 100나노, 200나노 뭐 쭉 있겠지만, 그 나노미터 안에다가 이런 다공성의 구멍을 또 뚫는 건데, 이 기술이 쉽지는 않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지원 엠비타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돼서 윤활유의 이제 첨가제로 쓰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죠. 앞에 있는 것과 다르게 뾰족뾰족한 저런 돌기가 나와 있어서
뭐 아마 그 자동차 그 메카닉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엔진에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매끄럽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엄청난 엔진에 이제 뭐 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 안에 얘네들이 다 메꿔져 갖고 이렇게 그루브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산음식, 죽은 음식에 대해서 또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사실은 이제 산음식, 죽은 음식 전에 또 다른 책을 하는 거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 책은 이제 뭐 가볍게 읽어볼 만한, 또 빨리 읽어볼 만한 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간은 과연 무엇을 먹게끔 되었는가 라고 이제 또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요산 분해 요소. 야생의 동물은 먹이의 요산을 소화시키기 위해 요산 분해 요소를 분비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이 효소를 분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알카리성 무기질, 즉 몸 안의 칼슘으로 이 강한 육류의 산을 중화시켜 소화할 수밖에 없다. 뼛속의 칼슘을 꺼내서 육류의 산을 중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안 걸릴 수가 없다. 통풍, 관절염, 류마티즘 등은 모두 과도한 육류 섭취의 결과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갑상샘, 그래서 이제 뭐 카시토닌 호르몬하고 이제 파라토르몬 호르몬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이 이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혈중에 뭐 칼슘이라든가 인이라든가 뭐 맞냐 적냐를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뼈에 칼슘을 빼놓고 뭐 이렇게 부족분을 채운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보니까 이제 그 과도한 육류 섭취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녹이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골다공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명한 거는 뭔가라고 보면은 그 삼시세끼 육식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진짜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가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소화효소. 인간의 소화효소는 과일을 쉽게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은 과일을 소화시키기 위해 침, 타액이, 아밀,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소화효소라든가 인간이 무엇을 먹게끔 이제 설계되어 있는가를 쭉 이제 분석한 데이터가 쭉 있는데, 뭐 200가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과일을 먹는 거예요. 인간이란 동물은 과일을 섭취해서 살아가게끔 돼 있더라.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인체는 돼지의 젖, 쥐의 젖, 기린의 젖과 마찬가지로 소의 젖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 반대다. 돼지가 인간의 젖을 먹는 것 등도 마찬가지다. 당연하지 않은가? 우유를 마시는 행위는 질병을 만들어내는 행위와 다름없다. 만일 우유와 유제품이 공급이 중단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질병과 비만으로부터 자유를 줄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이 젖을 먹는 습관 하나만 없애도 병원엔 파리가 달리고 의사가 대기실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 라고 하는데, 좀 지금 이런 유제품을 또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책을 소개하면은 제가 조금 그렇지만서도 또 새겨 들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줄이시면 어떤가. 이게 지금 우유에다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한번 책을 뭐 GMO의 습격이 아니고, 이거 아마 영어로 돼갖고 원소로 돼갖고 Seed of Decep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얻게 만드는 과일이 나올 수 있다면 임신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젖을 먹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일정 기간 모유를 먹는 것만 해당된다. 모든 야생의 동물은 성장기 일정 기간에 국한해서 그 동물이 모유를 먹는다. 왜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섭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상업자본주의에 왜곡된 관습과 통념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 질문 5번째. 인간은 견과류나 씨앗류 그리고 각종 고지방 식물을 먹는 동물인가? 라고 하는데, 이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다람쥐처럼 견과류의 껍데기를 까먹는데 필요한 날카로운 이빨과 튼튼한 턱이 없다. 씨앗류와 견과류는 모두 일정 기간 동안 그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견과류와 씨앗류 역시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가장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주로 불에 익혀서 먹는데 지방과 단백질을 가열해서 먹으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날 것을 먹는 분들 중에는 이제 불을 가열했을 때 그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계속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당신은 견과류를 생으로 먹든지 아니면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현대인들은 인간 대부분은 생견과류와 날것의 씨앗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 수분 함량이 높은 진짜 생견과류는 사과와 같은 아몬드의 경우 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견과류와 씨앗은 오븐에서 저온으로 며칠 동안 건조한 것들이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수명을 연장하기 가공식품이라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견과류와 씨앗, 날 것이든 건조한 것이든 가열한 것이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형편없다. 견과류와 씨앗은 지방 함량이 아주 많아서 55에서 90% 이른다. 따라서 아주 적은 양으로 가끔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소량을 가끔씩만 먹어도 지방산, 아미노산 및 포도당으로 분해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쓸개가 담즙을 분비하여 소화시키기 전에 몇 시간씩이나 지방이 소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 참 이게 근데 이제 반대 얘기가 나와요. 반대로 아보카도, 두리안, 올리브에 열매 등의 고지방 과일은 비교적 소화하기 쉬운 지방들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과일들도 물론 30% 두리안, 77% 아보카도까지 지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코코넛 과육, 숙성도에 따라서 20에서 80%는 젤리와 같은 상태에서 쉽게 소화되지만 숙성시키거나 굳히면 소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잎이 부드러운 채소를 익히지 않는 신선한 상태로 먹으면 채소에 함유된 지방산을 비교적 쉽게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채소, 주로 양파나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가과 채소는 독성 유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과일과 부드러운 입에서 우리 인체가 원하는 최적의 지방산을 추출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지방을 주 영양소로 섭취해야 하는 동물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섭취하는 동물이다. 물론 아보카도나 소량의 견과류와 씨앗을 가끔 섭취하면 만족감을 주고 기본 식단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빵, 과자, 면처럼 가짜 탄수화물이 아닌 위주로 먹도록 설계된 동물이다. 인간은 잡식성 동물인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당연히 잡식성이다. 가스레인지 조미료, 인공감미료, 향신료 등의 도움을 받으면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동물이 야생동물처럼 완벽한 자연 상태에 놓인다면 자연히 제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의 요까지 하고 일단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2018년도에 수비학을 모르니 태평 이로구나 1월 30일 그리고 2020년 8월 31일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돌아가신 나이가 69세 때 마치 24고 이제 september 9월 8일 날 이제 죽었는데 여기 이제 96세 때 돌아가신 거죠. 엘리자베스 2세. 보면은, 요 브릿지, 여기 보면 이제 천문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중간에 보면 이제 육아구구를 세우면은, 이제 69, 96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수비학적으로 어떤 것이 보여요.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한테 제가 배웠다 해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조단 맥스웰이라는 사람의 영상도 주기적으로 보면서 조단 맥스웰 같은 경우는 벌써 4년 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4년 전 5년 전에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죠. 이게 왕관이고 태양을 섬기는 어떤 일종의 파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건데, 요 사이에는, 하여튼 좀 인구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